안녕하십니까. 송구권의 혼술이 대선 기간 동안 보내드리는 대들보 대선판 들여다보기. 오늘은 8월 5일 목요일입니다. 보수논객, 법조계의 보수논객, 오늘 서정국 변호사님 모시고 대선판을 좀 더 자세하게 세밀하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요즘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은데 특히 윤석열, 최재형 이 두 사람의 양강 구도가 지금 앞으로 형성이 될 것이냐. 일단 국민의힘 안에서 보면은 이런 문제들이 있고, 민주당은 또 TV 토론도 하고 여러 가지로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준석 이야기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인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중심에 서서 이 전국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대선판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최근에 우리 서정국 변호사께서 책을 하나 냈었는데, 거기 보니까는 이준석은 국민의힘을 본인이 위치가 아닌데 이끌어가려고 하는데, 대한민국을 이끌어간 백인을 집중 분석한 책을 하나 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책 홍보하는 건 아니고, 제가 하도 보고 너무 많이 느끼는 게 많아서 최근에 책 낸 건데, 백인의 인물로 본 우리 역사, 이런 책입니다. 서정국 변호사가 책을 냈는데, 백인의 인물로 본 우리 역사. 그러니까 우리 역사상 과거부터 조선을 거치면서 그 전부터 삼국시대부터 쭉 해서 현대까지 우리나라 역사를 움직인 100사람, 실제로 움직인 100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책 두께가 782페이지입니다. 저도 책을 써봤는데 보통 한 300페이지? 그 정도 나오죠. 근데 이 책이 782페이지인데 이 책 언제 썼었어요? 매일 보면은, 변론 나가시고, 또 방송 나가시고, 송구권의 유튜브도 출연하시고 이러는데. 제가 이제 6년 동안, 지금 이게 6년 동안요. 일주일에 이제 우리나라 인물을 한 명을 쓰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또 세계 인물을 한 명을 쓰고. 이렇게 한 200여 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 우리나라 인물은 이제 100여 명. 제가 글 쓴 거는 이제 105명이었거든요. 100명으로 채워져 해서 5분은 빼고 분량도 있고. 그래서 이제 100명으로 해서 현재 책을 먼저 냈고요. 다음은 이제 세계 인물 또 100명으로 세계 인물. 야, 그때도 한 700페이지 분량이 나오나요? 예. 제가 이제 역사를 좋아해서 그때 이제 국사학과 가려고 어머니하고 한 달 동안 투쟁하다가 제가 이제 법대로 갔거든요. 그 한이 있어서 집에 법책은 다 없애버리고 전부 이게 역사나 철학, 이런 경제학 이런 책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이 책의 안에 담겨진 내용들이 그냥 저희들이 이렇게 그냥 보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게 각 여러 권의 책을 종합해서 그 중에서 발췌한 이런 것은 전혀 아니고, 그래서 책을 펴낸 이유를 보니까 한 3가지가 있던데, 이것을 전부 다 어쨌든 역사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 일을 잊지 않는 것이 훗날의 서성이다. 사기, 진시 황봉기에 나오는 이야기. 또,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하며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 조지 오웰. 그리고 또 나라는 형이고 역사는 신이다. 박은식. 이런 과거의 인물들이 역사를 얼마나 중요시하게 생각했는지, 그거를, 소개를 하는 것으로 이 책을 서문을 시작을 했는데, 저는 궁금한 것이, 지금 우리나라 역사상 백인이잖아요. 백인 중에서 쭉 썼으면서 가장 본인이 좀 감명을 깊었다고 할까? 좀 존경한다고 할까? 좀 어떤 또 다른 좀 감정이 생긴 그런 인물은 누굽니까? 백인 다 합해서. 제가 이제 현대 인물을 좀 많이 썼고요. 제가 인물을 기준은 이제 교훈을 주는 위인하고요. 그다음에 흥미,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황진이나 이런 사랑 이야기도 많아요. 기왕후나 이런 거는 이제 어떤 드라마의 주인공이나 돼서 이제 좀 흥미가 있는 이런 분들에게 좀 선별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훈을 주는. 그래서 제가 2분만 추천하면, 저는 고려시대의 서희가 있습니다. 서희, 외교. 저희 집안입니다. 서희가 이제 서필, 서희, 서눌. 전부 이게 3대가 문화 시중을 한 거예요. 서필, 서희, 서눌. 이런 이제 고려 초의 명문가죠. 지금 이게 문재인의 외교하고 비교해보세요. 서희는 이제 새치 혀로
네. 강동의 6주를 얻었습니다. 어제 찾아왔죠. 네. 그런데 문재인이는 완전히 오히려 나라를 갖다가 네. 오히려 이렇게 뺏기고 있잖아요. 하향해주고 있는, 찾아오는 게 아니고 외교가 이게 그 현 정권이 망치났죠. 그 점이 상당히 비교되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유경수 여사 있잖아요. 현대인물의 유경수 여사. 참 이게 그 마음이 아픈 게 지금 대선 시즌이죠. 제가 보기에 이재명 부인이든 또 윤 총장 부인도 이게 줄리아욱도 있잖아요. 이런 데 보면서 과연 영부인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이런 데 관점에서 유경수 여사가 기억이 납니다. 역시 지금 대선 전국이 되니 지금 대선과 또 연결시켜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 백인 중에 부부가 같이 들어가 있대요. 들어가게 했었는데 유경수 여사와 박정희 대통령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굳이 소개해드리는 이유도 이 대선이 다가오니 정말 이번에는 제대로 대통령을 좀 뽑아서 이 백인 안에 우리 서정욱 변호사께서 뽑으신 이 기준에 맞춰더라도 백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인물을 좀 뽑아야 되겠다. 우리 역사에서 5,000년 역사에서. 자, 그 의미에서 이 책을 좀 말씀을 들었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조금 전에 제가 이준석 이야기 했는데 이준석 왜 그러냐면 이준석을 이 폄훼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준석 대표가 계속 여러 가지로 마이너스를 하는 게 맞습니다. 안철수가 마이너스 통합 이야기 하는 게 발견했는데 일단 크게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당 안에 경선 관리하는 데 대해서 본인이 조연이어야 되는데 주연 역할을 하려고 하는 바람에 대권 주자들이 오히려 반발을 하는 그 상황이 있고 하나는 안철수와의 합당 문제인데 지금 상당히 감정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정상이 아닌 것 같아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예습과 녹화 이거 가지고. 그래서 이준석이 안철수에게 그 전에 김종인이 이준석의 멘토인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한번 정상이 아닌 것 같아 안철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선 이거부터 해보죠. 왜 그러냐면은 조금 전에 들어오실 때 이야기하니까 안철수 대표와 좀 장기간 이야기를 나누셨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저번 주 금요일 날 오후에 이제 1시간 정도 둘이 좀 면담하고 제가 좀 건의도 드리고 했고요. 저는 옛날에 제가 이준석 대표가 됐을 때 가장 이게 정권 교체 리스크가 이준석 리스크다. 이런 데 말을 한 적이 있고요. 지금도요. 저는 정권 교체의 가장 큰 걱정이 철석 갈등, 철석 분열이라 봐요. 그전에 철석 연대로 했는데. 철석 연대는 누굽니까? 철석 연대는 안철수하고 윤석열이잖아. 근데 제가 말하는 철석 갈등은 안철수하고 이준석 할 때 석자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할 때 석자도 있고 이준석 할 때 석자도 있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준석하고 안철수 갈등 이걸 저는 이제 철석 갈등이다. 이렇게 용어를 제가 옛날 철석 연대하고 비교해서 근데 석자가 틀립니다. 그렇네요. 이게 왜 위험하냐? 결국은 이제 이번 대선도요. 보면 제가 보기에 진영 간의 총력전이죠. 그렇다면 이제 결국은 51대 49, 그렇죠. 52대 48 싸움이에요. 그러면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은 상당히 중간지대, 본인은 극중주의다. 이런 표현도 썼지만 중간지대에 있는 게 맞죠. 그렇다면 이게 저는 안철수 지지자를 확실하게 통합해가지고 이게 우리 편으로 못하면 그분이 진짜 극단적인 마음 먹으면 정권 교체보다 나 분열해서 독자 출마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어떤 결정할지 모르잖아요. 따라서 저는 안철수 지지층을 완전하게 화학적으로 결합하는 이게 중요한데 지금 이준석이는 계속 그걸 갖다가 오히려 이제 조롱하고 멸시하면서 계속 그 안철수를 자극하고 있잖아요. 이게 저는 상당히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전체적인 보수 중도 진영의 어떤 이익이나 전략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준석과 안철수의 개인 사감 때문이 아닌가. 그 전에 두 사람이 노원병에서 같이 경쟁을 해서 안철수가 이긴 적이 있죠. 그 다음에 또 공천 문제, 그 다음에 공천 문제를 놓고 갈등을 했고 이준석이 심지어 이 안철수에게 무슨 엑스신, 사석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서 징계까지 받고 그리고 또 경선 과정에서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도 또 막 갈등하고 막 골이 깊었죠. 자, 그것 때문에 결국은 철석 갈등, 말씀하신 안철수와 이준석의 갈등이 철석 연대, 이제는 따로 밖에서 연대는 못하죠. 윤석열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철석의 건전한 이 경쟁 관계, 철석 경쟁, 연대, 이런 것을 아예 막아버리는
그런 효과가 이제 되는 셈인데 예. 이준석 사과함에 따라서 그렇다고 보십니까? 안철수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이 안 되는 이유를. 아마 근데 안철수 대표 만나니까 바로 그러더라고. 내하고 이게 처음 선거가 20% 졌다고. 처음 선거에서 이게 20% 졌습니다. 10년 전에. 예. 지금 이게 뭐 이준석이가 지금은 대표고 하지만 지금 이게 정치 경력이나 그걸 보면 이게 비교가 안 되죠. 예. 안철수 대표는 근데 그때도 안철수 현상에서 지지율이 한때 50%가 넘었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이제 대선에도 저는 문재인하고 근접했다 봐요. 다만 이게 더루킹 때문에 좀 꺾여가지고 졌지만 이렇게 함부로 이게 이준석이가 대할 수 있는 이런 게 급이 아닙니다. 안철수 대표가. 저는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사감이 없으면 이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본인이 이게 여러 앙금이 있었죠. 아까 10년 전에 20%진 거부터. 그 다음에 바른당하고 합당했을 때 그때 공천으로 또 잡음이 있었죠. 그리고 뒤에서 이게 비업 시업, 뭐 이런 욕설, 이런 것도 이게 있었고요. 계속 이게 사감이 있었거든요. 이런 저는 사감에서 이준석이가 정치를 하는 거지. 오히려 이게 대의를 망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제 사감이 있고 그 사감이 또 발전해서 지난번에 4.7 보선 때 어떻게 됐냐면은 그 오세훈과의 후보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이 당내 후보 본인은 오세훈 캠프에 있었죠. 이준석은 오세훈 캠프에 있었고 또 김종인도 오세훈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했는데 그때 이 단일화 과정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주호영이나 일부 사람들이 오히려 안철수 쪽을 안으려고 했다. 그런 이야기를 이준석이 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어떤 무슨 선배, 뭐 심판을 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선배들 심판하겠다는 이야기까지 했어요. 자, 탐욕스러운 선배. 탐욕스러운 선배들 심판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당권을 잡았기 때문에 본인이 들어와서 만약에 안철수가 당 안에 같이 있으면은 그 탐욕스러운 선배들과 안철수가 같이 갈까봐 저는 이걸 좀 막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이준석이가 뭐라 했냐면 안철수가 마치 자기 전당대회 할 때요. 전당대회 할 때 이제 국민의당이나 안철수 후보가 아예 그냥 개입한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떨어뜨리려고. 전당대회 개입한 것처럼 주장했잖아요. 그래서 뭐 탐욕스러운 선배 이야기 나오고 뭐. 근데 제가 보기 안철수 대표가 저는 개입한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이게 문재인 좌파 민주당이 저는 전당대회에 개입했다 봐요. 오히려 이제 문재인 좌파 민주당이 이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 개입해가지고 이준석이를 밀었다. 저는 오히려 역선택이다. 이준석이가 이게 다루기도 쉽고, 그리고 이게 분열도 일으키기 쉽고, 오히려 저는 민주당이 개입하면 했지, 안철수 대표가 이게 개입했다는 이런 게 증거가 어디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이준석이가 비유를 많이 들죠. 그때 버스 뭐 출발한다. 내가 이게 운전자 했잖아. 이때 저는 이게 바로 제2의 문재인이다. 딱 그게 와닿더라고. 제일 한심한 게 문재인이가 한반도 운전자론. 이준석이도 이게 문재인 닮아서 운전자론.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본인이 운전대를 다 잡아서 뭐 하려고 하면 본인이 그런 힘이 있고 본인이 역할이 그거면 모르겠는데 가령 문재인 대통령도 북한 핵 문제에 미국이 오히려 당사자였어요. 장거리 미사일 때문에. 근데 본인이 그것을 운전자라고 하려고 하니 운전자를 취급을 안 해줘 버리죠, 다른 데서. 그러니까요. 결국에 운전자가 되려면 미국이든 중국이든 북한이든 우리나라든 문재인이 이게 운전하면 공정하게 운전을 잘하겠다. 네가 운전자 해라. 이렇게 인정해주고 정당성이 있어야 운전자가 되죠. 근데 이준석이 보고 누가 이게 대선 후보들이 너 이게 운전자 해가지고 우리를 다 끌어가라. 위임 준 게 아니잖아요. 차만 갖다 놓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 당대표는요, 조수. 옛날로 치면 이게 버스 차장 있잖아, 차장. 지금 차장은 없잖아. 운전석에 보면 이게 조수 있잖아. 조수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이게 운전은 대선주자들이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이준석이는 뒤에서 그림자처럼 조수 역할만 하면 되는데, 본인에게 모든 걸 주도해가지고 운전자. 하려고 하니까 이게 계속 삐걱거리면서 자꾸 이게 분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전자 경선버스 그걸 걸으라 하면은 지금 대표는 다른 때 대표와 달리 대선을 앞둔 대표는 버스 준비하고 좀 정비 깨끗이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정말 조수 역할을 하고 대권 주자들이 같이 운전을 해야 돼요. 그래 같이 운전을 하게 두면은 대권 주자들이 본인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검증도 하고
또 대권 주자들이 회의를 해서 룰을 어떻게 할까 막 이렇게 하고 뭐 경선관리위원회와 같이 그렇게 하는데 이 본인 대권 주자에게 운전을 안 맡기고 뒤로 물러나 있어야 될 당대표가 운전을 하려고 하면서 소집을 하니까 대권 주자들이 안 나가는 거예요. 어제 오늘 계속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제는 어떤 쪽방촌에 가서 봉사활동을 한다는데 빅4가 다 안 나왔어요. 빅4 윤석열, 최재형, 그 다음에 홍준표, 유승민 다 안 나왔고 오늘 또 당 회의를 한다는데 대권주자 회의. 왜 대권주자를 왜 자꾸 끌어모으는 거예요, 이준석이. 그래서 오늘 또 3명이 또 윤석열, 최재형하고 또 3명이 또 안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결국은 근데 이준석이가 한마디로 이게 자기 정치를 하려고. 자기 가오 세우려고. 내가 이게 중앙에 딱 서가지고 대선 주자들에게 열 몇 명 내가 마음대로 이게 통제할 수 있다. 이런 게 본인 정치. 이것 때문에 하려는 거고요. 저는 윤 총장이 지금 이준석 폐쇄한 게 몇 번째입니까? 입당할 때도 이게 이준석이가 전라도 갔을 때 없을 때 했죠. 없을 때 했죠. 그 다음에 쪽방총도 그때 그 권성동 청와대 가고 다른 사람 만나면서 안 갔죠. 그 다음에 오늘 또 오라니까 휴가라고 안 갔죠. 이게 다 우연일까요? 저는 이게 우연히 바쁜 일정 때문에 우연히 못 만났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럼요. 이거는 이제 윤석열 총장이 이준석 너하고는 상대 안 해. 결국 이제 이준석이를 패싱시키고 본인이 이제 주도권을 잡겠다. 이런 게 전략에 의해서 저는 이게 의도적인 거지. 우연이라는 건 안 보고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이게 이준석이가 자기가 자꾸 이게 마이크 잡고 앞장서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이게 대선 주자가 이제 좀 더 놓으면 16강이랍니다. 우리 올림픽에 16강처럼 좀 더 놓으면 이게 어떻게 이준석이 자기가 다 컨트롤 이런 생각 버리고 저는 이제 주자들한테 자율성을 주면서 독자적으로 활동하게 하는 그게 바로 이제 대표 역할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이게 소집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래 봅니다. 그 다음에 준력한 다음에 8강, 4강을 할 텐데 자 8강, 4강 하는 과정에서 잘못하면 큰 분란이 일어납니다. 서로 지금 민주당 보면은 이재명, 이낙연 서로 막 벼랑 끝까지 가서 막 싸우잖아요. 국민의힘도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은 좀 안정성이 있으니까는 그래도 되는데 국민의힘은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막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면 거의 상당히 큰일 나요. 큰일 날 가능성이 있는데 이준석이 또 금정단 대표 직속에 금정단을 만든다고 해서 거기다 또 윤석열과 아주 관계가 안 좋은 김진태 전 의원을 단장으로 한다. 이것도 과연 그러니까 후보 금정단이지만 실제로는 윤석열에 대해서 이게 다 집중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건 역시도 아마 이준석의 좀 편파적인 운영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렇죠. 옛날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하고 MB 있잖아요. 2008년, 7년 그때도 이게 금정단이 있었지만 대표 직속은 아니죠. 그렇죠. 저는 이제 후보들이 자율적으로 이렇게 협약을 통해서 금정단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게 후보들한테 주도권을 맡겨야지. 이게 왜 대표 직속으로 가야 되면 이게 괜히 분란만 일으키고 공정성 시비를 일으킬 수가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게 사람 김진태 의원 자체는 저는 상당히 좋아합니다. 김진태는 강직하고 그렇지만 이제 또 윤석열 총장하고는 청문회 때 정치적으로 그런 앙금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괜히 오해를 살 수도 있고 그거보다는 이게 대표 직속에 두는 거 이게 상당히 문제고요. 지금 이게 이준석의 하는 행태나 말을 보면요. 모든 게 완전히 이분론 있잖아요. 완전히 선악에 따라서 이분법적 사고 이런 게 많아요. 안철수 대표 보고도 이게 그냥 예 아니오면 대답해라. 예스까 노까.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합당 문제를 가지고 그때 이거는 안철수하고 상대하는 게 아니고요. 안철수나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5%에서 7% 우리 국민을 상대로 국민을 상대로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예스 노 딱 이분법적으로 하나만 딱 택이래. 그리고 이게 권은희가 말하면 너 말고 안철수 나와. 이런 식으로 이게 몰아붙이면 아니 내가 안철수라도 진짜 이게 이태규는 그랬잖아요. 야 우리가 돈 조직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태규는 그랬죠. 근데 안철수는요. 안철수는 돈도 있고 다 있어요. 재산도 이게 1,000억 넘을 거예요. 안철수가 뭐가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비굴하게 가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그때 만난 거 좋은 행거 이야기했잖아요. 결국에 이준석이하고 협상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게 그 지금 독자 노선을 걷다가 안철수 대표 얘기. 독자 노선을 걷다가 그때 나중에 후보가 윤석열이든 뭐 최정이 정해질 거 아니에요. 후보하고 대담판을 지으십시오. 후보 단일화. 마지막에 분열되면 안 되니까. 정권 교체할 때. 그러면 이게 그 속값도 좀 더 지금보다 후하게 받고. 그리고 이게 다시 한번 기회가 있습니다. 윤석열과 안철수의 공동정권, 최재형과 안철수의 공동정권 돼서 총리도 하고, 그러면 이게 나이도 아주 젊으니까 기회가 있지 않냐. 이런 게 제가 강력한 조언을 드려서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까 저는 예상이 돼요. 그런데 이제 그게 하나의 그림이 될 수 있는데, 대안이 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전제는 뭐냐면은 그때까지 안철수가 어느 일정 부분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어야지 공동정부 비슷하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되든지 지지율 차이가 너무 나면은 그러면은 안철수는 어느 지분을 갖고 합쳐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면은 본인이 독자 출마할 수가 있거든요. 아까 뭐 가오가 없냐 뭐 그런 이야기가 독자 출마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그건 어떻게 보면 불확실하고 좀 위험한 거죠. 불확실성이죠. 나중에 물론 하면 시너지 효과 나서 좋을 수도 있지만은 지금 단계에서는 그까지 내다보기에는 너무 장밋빛으로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불확실한 거예요. 불확실성이 있는데 왜 그런 불확실성을 안고 가야 되느냐. 차라리 안철수가 지금 그냥 들어와서 같이 하면 제일 좋은데 그걸 지금 거의 장애물이 되는 게 이준석이잖아요. 이준석 대표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실제로 서로가 분열이 됐을 때 실제로 피해를 입는 건 이준석이 아니에요. 대권 주자들이죠. 대권 주자들. 그렇죠. 누가 되든. 자, 그렇다면은 지금 대권 주자들 입장에서 굳이 이준석에게 이런 것을 다 합당, 뭐 경선 관리, 다 모여라 해서 본인을 쭉 끌고 가는 이것을 맡길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어제 오늘 행사에서 유력 주자들이 빠졌다고 보는데 이준석 체제가 오래 갈까요? 물론 뭐 임기는 보장이 돼 있지만은. 결국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옛날에 우리 독일의 나치 시대 때 루트파 목사님 있잖아요. 본 회프인가? 회프. 그 목사님 있죠. 정광훈 목사님이 많이 쓰더만 미친 운전자에게 끌어내려야 된다. 이런 게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뭐 제가 보기에 뭐 이준석이를 저는 미친 운전자라고까지야 안 하더라도 최소한 이게 운전자로서 이게 역할이라든지 이걸 못하고 지금 이게 너무 난폭 고개 뭐 이게 운전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 대선 후보들이 이준석 체제를 운전자를 인정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후보가 정해질 거 아니에요. 윤석열이든 최정이든 후보가 있고 그러면 이게 그 후보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선대위원장으로 정하고 이 체제로 이게 가야 돼요. 물론 이제 이준석이는 당대표니까 여러 공동선대위원장 여러 명 있을 거 아니에요. 들어가죠. 그 중에 하나 이름 주면 돼요. 총괄선대위원장을 한 명 하고. 그러니까 결론은 이게 이준석이는요. 비빔밥에 당근 정도 하나 주면 돼요. 그냥. 비빔밥에 그 고명이 한 10개 되잖아. 그 중에 당근 역할로 공동선대위원장 하나 주고 후보하고 그다음에 총괄선대위원장을 영입해야 돼요. 이준석이는 당근이고 이렇게 저는 가야 된다. 본인이 옛날에 윤석열 총장 뭐 당근이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우리 이게 자기가 당근이 돼야죠. 그렇죠. 지금부터도 당근이 돼야 되고 본인은 일단 빠져야 되는데 그런데 그 전에 그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우리 대권에 야심 있는 사람들은 김종인 위원장을 잘 모셔야 된다. 나중에 후보 옆에 앉아 계실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김종인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김종인이 총괄선대위원장을 할 거다. 본인이 다 이야기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대권 주자들 막 있는데. 그래서 물론 뭐 11월에 대권 주자가 정해지면은 이준석의 역할은 없어지겠지만은 제 생각은 그 전에라도 어떤 식으로 역할을 제안을 하든지 당 중진들이 나서서 하든지 대권 주자들이 나서서 하든지 역할을 제안을 해놔야지 이 경선이 무난하게 가고 또 8월 말에 진짜 경선 버스 출발하기 전에 안철수도 들어올 수 있고 그래서 나중에 그 후보가 다 정해지고 나서 단일화하는 불확실성도 제거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정도다. 최근에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이준석의 시간은 끝났다. 이준석의 시간은 끝난 거예요. 그렇죠. 이제 대선 주자들의 시간이 온 거고요. 지금도 이게 저는 불복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이제 윤 총장이 3번, 4번 계속 이준석의 행사 다 무시해버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저는 지금은 불복종 무시하면 되는 거고, 조만간에 이제 그 후보가 정해지면 체제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완전히 개편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준석의 시간은 저희도 여기서 끝내고 잠시 쉬었다가 대권 주자들의 시간을 다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